안녕하세요. 동남권 산업체 재직자 직무 역량 단기 강좌를 맡게 된 저는 부경대학교 빅데이터 융합 전공의 하지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기 강좌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개념 및 기술 동향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된 이 강좌의 난이도는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개념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나마 그 원리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한 번씩들 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본 강좌는 심화 과정인 만큼 개념 설명 플러스 간단한 데이터 분석 모델인 선형 회귀 모델을 가지고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0분에서 1시간 남짓 하는 강의에서 인공지능을 100% 이해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이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부분 집합인 이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기계학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선형 회귀 모델을 통해서 간단하게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이론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공지능 분야가 적용되는 산업 분야인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양, 속도, 종류를 뜻하는 각각의 영어 단어, 볼륨, velocity 그리고 variety의 앞글자를 따서 3V로 그 특징을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양, 볼륨이란 데이터의 양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가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 페타, 엑사 이런 용어적 개념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즉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크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특징도 바로 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속도 라는 특징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등 여러 장비로 인해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엄청난 속도로 만들어지고 축적되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행위, 인터넷을 통해서 서핑을 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버라이어티, 종류란 개념은 로그 기록, 소셜미디어, 실시간 시청 기록 등의 다양한 기기와 매체를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므로 텍스트 정보 이외에도 멀티미디어 정보와 같은 비정형된 데이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되어 된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그림으로 된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영상 데이터 등등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빅데이터는 데이터로서의 개념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시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가 폭발하듯 증가하는 최근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머신러닝이라 불리는 기계학습 분야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란 인공지능의 부분 집합 개념으로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고 학습을 해서 어떤 우리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모르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머신러닝은 기계가 일일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퍼포먼스를 자랑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도메인에서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미지 영상 처리 분야에서는 이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accuracy 정확도를 95% 8% 이상까지 끌어올릴 만큼 이전과 그 전에 있던 메서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퍼포먼스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존재하던 이론인데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이 기법이 쭉 오다가 발전이 되다가 몇십 년 동안 암흑기를 겪다가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몇십 년 동안 암흑기를 겪고 있던 이 기계학습이 왜 갑자기 각광을 받게 되었느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전에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이 알고리즘들이 컴퓨터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발전됨에 따라서 컴퓨테이션 속도가 현저히 빨라져서 이것이 구현이 가능해졌고요. 두 번째로 방대한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서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성능이 좌지우지되는 머신러닝의 퍼포먼스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머신러닝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 트레이닝 셋이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러닝 알고리즘,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훈련을 시켜 볼 건데요. 여기서 데이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1, y1이라고 표현된 게 데이터 하나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x1은 인풋 값이고요. y1은 아웃풋 출력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풋 값이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있다고 하면 아웃풋으로는 이게 cat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x1이라는 입력값과 y1이라는 출력값이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나면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 즉 y값이 없는 데이터도 x만 덩그러니 주어졌을 때 이것의 y값이 무엇인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것이 학습이 되는지 간단하게 워크플로우를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고양이 그림 하나, 여기 xi가 이렇게 하나 모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란 머신러닝을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머신러닝에서는 흔히 하이퍼시스라고 부르고요. 이를
H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트레이닝 데이터,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answer set을 가지고 input 데이터 xi가 들어왔을 때 이것의 예측값이 hxi겠죠. hxi가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 주어진 y 출력값이 있겠죠. 이것의 차이가 이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모델이 더 정확한 예측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차이가 미니마이즈, 최소화가 되도록 이 모델의 여러 가지 성분, 여기서 성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분을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이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로 이런 학습 과정을 수행을 했으면 그 다음 순서인 두 번째 데이터가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도 xi 값과 yi 값이 각각 따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차이가 미니마이즈 되도록 모델의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트레이닝 셋, 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정확한 모델,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력값 여기 x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고양이 그림을 인풋 값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풋 값을 고양이 그림에 해당되는 그 텍스트 레이블, 캣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말로 고양이, 고양이 사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타겟 펑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여기 아이디어라는 펑션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상적인 함수이고요. 하이퍼시스란 머신러닝, 기계학습 모델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이 이상적인 함수와 유사해지도록 여러 가지 튜닝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머신러닝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증가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확보하였는지, 두 번째로 얼마나 질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하였는지. 그래서 질적인 데이터란 이와 같이 고양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출력값이 도구, 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것은 잘못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델의 퍼포먼스를 감소를 시키겠죠. 그리고 얼마나 데이터 특성에 맞는 정확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였는지, 이 밖에도 데이터의 여러 가지 특징을 얼마나 잘 추출을 하였는지, 모델의 파라미터를 얼마나 잘 설정을 하였는지가 모델의 성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파라미터란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파라미터란 기계학습 모델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라고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학습 모델링을 집을 짓는 거에 비유를 드리면 얼마나 좋은 자재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처럼 기계학습,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이 파라미터들을 얼마나 잘 설정하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파라미터, 최적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선형 회귀 모델이라는 간단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훈련하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 모델이란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여기 이제 검정색 직선으로 된 이러한 라인을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빨간색 X로 표현된 것이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의 경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이 하나의 직선이 바로 선형회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X축이 집의 크기 그리고 Y축이 그 집 값을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즉,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집값, 하우징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집의 크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뭐 연식, 그리고 집이 존재하는 로케이션, 위치 등등이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집의 크기, 사이즈라는 변수, 요인 한 단계만이 집값을 결정한다고 가정을 하고 선형회귀 모델을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빨간색 X로 된 실제 데이터를 잘 반영한 이 검정색 라인을 우리가 찾았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이터가 들어왔어도 이게 여기서 알지 못하는 데이터죠. 1250이라는 사이즈만 주어져도 이렇게 집값이 얼마일 거다 하고 예측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하이퍼시스란 선형회귀 모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던 모델이 선형회귀 모델이기 때문에 선형회귀 모델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는 2차 존재하는 직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세타 제로와 세타 1이 있습니다. 세타 제로는 y축 절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타 1은 그리고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트 펑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여기 j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는 하이퍼시스 함수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기 그림 위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모델이 주어졌을 때 예측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적어질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우리가 이 커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최소화하는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찾는 것이 이 선형회귀 모델에서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최적의 세타 제로, 세타 1 이 파라미터들을 찾는 방법론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최적의 세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커스트 펑션이 이 함수 값과 실제 데이터 값의 차이를 커스트 펑션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이 파라미터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최적의 세타들을 찾아서 이 차이를 미니마이즈 최소화하는 것을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경사하강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타내고 있는 이 그래프는 y축이 커스트 펑션을 뜻하게 됩니다. 커스트 펑션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예측하고자 하는 값과 그리고 실제 값의 차이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표는 이 커스트 펑션이 가장 작아지는 여기 바로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이 빨간 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적다는 것은 가장 적은 부분이라는 것은 모델의 예측 성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는 커스트 펑션이 이 제일 작게 되는 이 빨간 점을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는 방법이 경사하강법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점에서 각 부분 포인트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빨간 지점까지를 갈 수 있도록 도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방법이 미분위인데요. 그래서 처음 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 검은색 부분에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우리가 이 빨간색 부분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이 각 점에서의 미분 값을 통해서 각 지점의 기울기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웨이트 값에서 이 기울기 값을 빼주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쭉쭉 빨간색 포인트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수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현재 선형외기 모델에서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세타 0와 세타 1, 즉 기울기와 y절표 총 두 가지 값입니다. 그래서 각각 파라미터의 기울기 값을 구하기 위해 세타 0, 세타 1으로 커스트 펑션을 편미분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여기 편미분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세타 0로 그리고 여기서는 세타 1으로 각각을 편미분을 하게 되고 이 편미분한 값에 어떤 알파 값을 곱한 다음에 현재 파라미터 값에서 이것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 점점 이렇게 그래프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이 또 새로 등장하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모델의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게 하거나 혹은 너무 작게 나오면 여러 가지 경우로 나뉘어서 모델이 학습이 잘 안 되게 되는데요. 이 알파 값을 우리가 러닝 레이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러닝 레이트를 이 각각의 우리가 학습을 할 때마다 기울기를 감사해서 내려가는 보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이 너무 크게 설정이 되면은 한 걸음의 보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빨간색 포인트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고 보폭이 너무 커서 이렇게 학습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뛰어넘게 되고요. 만약에 러닝 레이트를 너무 작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은 이렇게 커스트 펑션이 제일 작은 이 부분인데 이렇게 보폭이 너무 작게 설정이 되다 보면은 이와 같이 로컬 미니멈 이런 곳에서 빠져서 정확하게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폭이 너무 작게 설정이 되다 보면 학습을 할 때의 그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간단한 모양으로 이렇게 컨벡스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경우가 이렇게 컨벡스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강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커스트 펑션이 이렇게 컨벡스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해서 기울기가 0인 이 커스트 펑션이 최저점이 되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점점 잘 추정을 하다 보면은 커스트 펑션이 저절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렇게 파란색 직선이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는 커스트 펑션을 3차원으로 표현하였을 때 이것을 위에서 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점이 바로 글로벌 옵티멀 최저점이 되는 곳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각 이터레이션마다 이런 식으로 커스트 펑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동시에
네, 파란색 직선도 이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 네, 글로벌 옵티멈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란색 직선도 아까 전에는 0 이상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점차 빨간색 포인트들을 잘 반영하는 네, 직선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네, 이런 글로벌 옵티멈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경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파란색 직선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인풋 데이터, 즉 여기서는 사이즈, 집의 사이즈만 가지고도 이렇게 집의 값을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계학습 모델과 기계학습의 모델의 최적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는지 간단한 선형회귀 모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 이 기계학습 분야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적용이 되고 있는 산업 분야인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이란 유저의 선호도 및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개인에 맞는 관심사 혹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사용자가 존재를 할 때 이 유저의 기호와 히스토리 레코드를 분석을 해서 이 유저가 가장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분야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유저가 그림에서 이 햄버거라는 아이템을 산 기록이 있다면 이 추천 시스템은 이 햄버거와 가장 유사한 여기선 피자로 나타나 있죠. 이 피자 또한 이 사용자가 좋아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추천이 이루어지는 가장 간단한 추천 시스템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옆 그림들이 바로 추천 시스템이 실제 산업에 적용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윗그림은 우리 도서책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도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 사용자의 회원 정보, 즉 나이, 성별, 그리고 구매했던 책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회원, 사용자가 가장 좋아할 만한 책들을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의 그림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추천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회원의 기호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추천 시스템이 큰 각광을 받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영화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에서 아주 큰 컨테스트를 개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스트를 통해서 $1 밀리언라는 큰 상금이 걸렸었는데요. 그래서 각 분야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서 이 추천 시스템을 연구하는 문제를 해당 컨테스트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2로부터 현재는 인더스트리 그리고 아카데믹 분야에서 모두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했을 때 사람들의 히스토리 레코드나 구매 이력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추천 시스템이 적용이 된 응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넷플릭스에서 시청된 영화 중에서 3분의 2가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화가 시청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구글 뉴스는 추천 시스템 적용을 통해서 38% 이상의 클릭을 이끌어냈다고 하고요. 또한 아마존은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35% 이상의 아이템 판매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 시스템에는 삶의 곳곳에 존재를 하여 여러 가지 상업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반 필터링, 그리고 두 번째로 협업 필터링,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개를 합친 하이브리드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는 컨텐츠 기반 필터링 그리고 협업 필터링에서 이 기업 기반까지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동작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컨텐츠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직접 입력한 정보나 구매 내역 그리고 평점 등을 기반으로 선호 아이템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선호하는 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다른 아이템을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그림과 같이 자가 구매한 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아이템을 이렇게 추천 시스템이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이와 같이 뭐 구매한 물품이 있으면 이렇게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구매한 정보가 없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이트에서 회원을 가입을 하면서 프로필을 입력함과 동시에 자기 성향을 이렇게 기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하고 뭐 넷플릭스는 이미 회원이 가입을 할 때 이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기입했던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 해당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분석을 해서 이 사용자가 가장 좋아할 아이템을 추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기반으로 분석해주는 추천 시스템 방식인 컨텐츠 기반 필터링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장단점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아이템의 속성, 즉 컨텐츠를 기반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선택 이력이 없는 새로운 아이템도 추천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이라면 해당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추천 성능 보장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전에 구매 및 선택한 아이템과 비슷한 제품만 추천하는 경향인 과도한 특수화, 오버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컨텐츠 기반 필터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네, 협업 필터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 필터링은 하나의 가정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아이템에 대하여 선호도가 유사한 고객들은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도 비슷한 선호도를 보일 것이다는 이러한 가정으로 추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사용자들의 다양한 선호도를 고려를 해서 방대한 양의 아이템 세트로부터 연관성이 있는 아이템들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협업 필터링은 크게 이렇게 사용자 기반과 그렇죠? 그리고 아이템 기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이란 동작하는 방식이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한 다음에 유사도가 높은 이웃, 즉 유사도가 가장 높았던 다른 사용자가 선택한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추천을 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유사도가 높은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그림은 협업 필터링이 적용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추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책을 구매 이력이 있다 하면
추천 시스템은 이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다른 사용자를 찾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인데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사람들이, 이웃들이 구매했던 이런 다른 아이템 항목들을 이렇게 사용자에게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책 자체와 가장 유사한 다른 아이템을 찾아서 유사하고 높은 아이템을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협업 필터링에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는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여서 유사도가 높은 이웃이 선택한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추천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선호도가 유사한 고객들은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도 비슷한 선호도를 보일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이 추천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는 가장 유사한 선호도를 보인 이웃의 선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원리를 적용한 건데요. 보통 친구끼리는 보통 성향이 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자기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용자 유저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겠죠. 사용자와 여기 파란색으로 된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 주황색이 좋아했던 이런 아이템들 또한 이 파란색이 좋아할 것이다고 이렇게 추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사한 사용자가 아이템도 해당 유저가 좋아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천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용자가 어떤 특정 아이템을 좋아한다고 한 레코드 기록이 있을 때 추천 시스템은 이 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아이템 또한 사용자가 좋아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용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을 산 기록이 있을 때 이 추천 시스템은 이 해당 유저가 산 과일과 가장 유사한 이렇게 이건 사과고요. 이거는 복숭아인데 이렇게 복숭아를 산 기록이 있다고 할 때 추천 시스템인 복숭아와 가장 유사한 이렇게 사과라는 아이템 또한 이 유저가 좋아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협업 필터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협업 필터링의 주요 목표는 사용자, 이렇게 사용자 아이템, 이렇게 매트릭스, 그리고 안에는 평점이거든요. 사용자, 각 행은 사용자로 되어 있고, 각 열은 아이템으로 되어 있고, 그 각각의 값은 그 사용자가 아이템에 부여한 평점 정보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자 아이템 평점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이 평점이 높을수록 해당 유저가 아이템을 더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엔트리 값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래서 다차원 행렬이고 사용자가 아이템에 대한 평점을 매기지 않는 경우, 이렇게 않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희소형 행렬, 스파스한 띄엄띄엄한 그런 성질을 이렇게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그런 성질을 띠고 있다. 그래서 희소 행렬의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라도 불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기반과 아이템 기반으로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수학적 원리를 수식으로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매트릭스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각 행은 유저를 뜻하게 되고
각 열은 아이템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표는 이 유저 A라는 사람이 아이템 5에 부여할 평점 정보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점 정보가 높다면은 해당 유저 A가 아이템 5를 좋아한다는 것이고요. 평점이 낮을수록 해당 아이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점이고 1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유사도가 높은 이웃이 선택한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먼저 가장 사용자를 찾는 게 첫 번째 단계겠죠.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서 해당 유저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찾게 되냐? 기반이 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유저 A는 이렇게 5, 3, 4, 4 아이템 5를 제외한 아이템 1에서 4까지 아이템에 부여한 평점 정보가 이 유저 A를 표현하는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 3, 4, 4가 유저 A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저 1은 3, 1, 2, 3이라고 그리고 유저 2는 4, 3, 4, 3이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숫자 벡터들이 이렇게 각각의 유저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유저 A와 유저 1과의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코사인 유사도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저 A 정보와 유저 1의 정보를 각각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 A는 5344 그리고 유저 1은 3123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수식에 다 더해서 수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코사인 유사도가 0.97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유저 A와 유저 1 간의 유사성은 0.97이고요. 마찬가지로 유저 A와 유저 2의 유사성을 구하게 되면 유저 A와 유저 A 여기 있죠? 유저 2는 4343이에요. 그렇죠? 4343을 각각의 유저를 대표하는 이런 데이터고요. 이것을 수식에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은 이와 같이 0.99라는 값이 유사성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저 A와 모든 유저 간의 유사성을 다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유사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유저 A와 유저 2가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저 2의 정보를 이제 가져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유저 2가 아이템 5에 부여한 이 5점이라는 평점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유저 A 또한 아이템 5에 평점 정보 5를 부여할 것이다. 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유저 평점 정보가 5였기 때문에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 또한 좋아할 것이다고 유저 A에게 추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방법에서는 가장 유사한 사용자 하나만 정해서 우리가 해당 유저의 정보를 가져다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유저의 정보를 골고루 사용해서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도를 우리가 이렇게 평점 해볼 건데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유저와 의 정보를 한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유사도를 어떤 웨이트, 가중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유사도가 높은 사람의 정보는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되고 유사도가 낮은 사람의 평점 정보는 덜 반영을 하게 되어서 평점 정보를 좀 더 글로벌하게 반영을 하게끔 우리가 이와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정 한 사람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유사도를 가중치 정보로 활용을 해서 보다 글로벌하게 평점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 5에 대한 평점 정보를 3점
3호라고 새로운 평점 정보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은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인데요. 그래서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는 유사도가 높은 아이템 정보를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을 해볼 건데요. 그럼 아이템을 각각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벡터가 수치 벡터가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요 노란 부분을 제외한 아이템 5의 수치 벡터는 3, 5, 4, 1, 아이템 1은 3, 4, 3, 1, 아이템 2는 1, 3, 3,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식을 통해서 구해보면 아이템 1과 5의 수치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을 하면 이와 같은 0.99라는 유사성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저 아이템 2와 아이템 5의 사이의 유사성도 우리가 1355와 3541의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코사인 시뮬리티에 대입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모든 아이템끼리의 이런 유사성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아이템 1과 5가 가장 유사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또한 아이템끼리 유사도를 웨이트, 가중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유사도가 높은 아이템의 정보는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유사도가 낮은 아이템의 정보는 평점 정보를 덜 반영을 받게 해서 평점 정보를 좀 더 글로벌하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값인 글로벌한 수식을 통해서 4.07이라는 평점 정보를 새로 유추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통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동작을 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짧게나마 빅데이터, 기계학습 의 개념과 이것이 응용되는 산업 분야인 추천 시스템에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